자, 오늘 수업이 외교사에서 특히 동양사 파트입니다. 프린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은 지금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8회에 걸쳐가지고 저번 회차까지 서양 외교사를 다 했습니다. 그죠? 양은 서양 외교사가 조금 더 분량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기출은 아무래도 거의 6대4 비율로 외교사 파트가 전공평가에서 특히 국제정치학 파트로 거의 원래는 외모고시 때는 거의 한 문제씩 고정이 됐다가 중간에 과도기 때 2회에 걸쳐가지고 잠깐 실종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5년부터 실질적으로 과거 외모고시처럼 외교사가 한 문제가 할당이 돼가지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실 크림 전쟁은 직접적으로 불과 5년 전에 문제가 출제됐던 파트예요. 그죠? 어쨌건 8회에 걸쳐서 동양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추후에 내년 상반기에 다시 서양 외교사가 개강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 분리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죠? 동양사랑 서양사는 일단 구분해도 크게 뭘 먼저 해도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건 첫 시간이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의외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부할 부분은 19세기 이슬람사예요. 그죠? 자, 여기는 우리가 보통 중동 서남아사라고 얘기하는데 서남아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는 7급 외무 영사직은 이쪽 파트가 조금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5급 국립외교원 시험에서는 이슬람의 아주 복잡한 역사보다는 요게 서양의 제국주의와 서양의 제국주의 역사와 어떻게 결부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천착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트가 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실 게 동북아사야. 실적으로 시험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는 파트죠. 그죠? 그럼 어디가 주로 나오겠습니까? 하면 근대기 때 청, 그 다음에 일본, 청일 간의 관계에서 제국주의 역시 19세기 역사에서 두 나라의 근대기 때 성공 과정이 성공적인 일본과 그렇지 않은 청나라의 그래서 중국의 대비적인 역사가 주로 나오고요. 요 틈바구니에서 조선 역사가 나오기도 하죠. 요 삼국에 대한 동북아 질서에 대해서 19세기부터 쭉 일단 조망하는 게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파트입니다. 그 분량이 훨씬 더 많고 서양사와 거의 비교할 정도로 양이 좀 볼륨감이 있죠. 그죠? 그쪽은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쉬는 시간에 상담 일정 잡을 테니까 그때 한번 조금 저와같이 좀 얘기를. 한동안 왜 안 보이셨지? 나 여기 좀 힘들었나 보다. 국제법은 나오셔야지 그래도 그죠? 고맙고만 나오셔야지. 자,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슬람과 세계 외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슬람사가 여러분들 세계 주류 역사에서 소외된 부분인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근대 역사가 전부예요. 그죠? 근데 근대 역사의 이슬람사는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역사, 본인들이 주장하기엔 치욕스러운 역사겠죠. 그죠? 한데 중세 때까지만 해도 번창했던 이슬람 역사가 근대기 과정에서 일단 쇠퇴하면서 대표적인 쇠퇴 국가가 사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나라들은 근대 후반기 때 태어난 나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사실 투르크족들, 좀 아랍의 햄생계와는 좀 다른 투르크족들에 의해서 건설됐던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15세기부터 지금의 터키 지역에 국가를 세우고 그 주변에 세력을 강대화시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북아프리카와 심지어는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까지 지배를 일단 넓혔던 나라는 사실 이슬람을 모토로 해서 이렇게 진출적 역사를 보였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다 흔적을 찾을 수 없고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나라가 19세기 때 오스만 투르크죠.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는
15세기부터 셀주크 투르크를 물리치고 서남아시아의 역사를 딱 자리 잡은 이후에 계속 번창한 건 아니고요. 고작 일단 번창기는 100년에 불과하고 17세기부터는 기온이 쭉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 있다면 아프리카 지역의 상당수를 점하고 그 다음에 서남아 다 점하고 그 다음에 터키와 발칸반도 일부 지역까지 다 차지하는 그 당시에는 뭐 보기 드문 넓은 제국을 운영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쪽 지역에 우리가 석유라고 하는 아주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석유가 이쪽에 발견된 거는 19세기 후반 때부터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역사에서 모래에 불과했던 북아프리카 지역과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의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 지역과 뭐 이런 등등의 지역은 서구 제국에서 그렇게 관심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기운이 쇠퇴하면서 이쪽 지역에 진출했던 나라들이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죠?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이쪽이 제국주의 하나의 대상이 된 지역. 그죠? 이게 19세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 19세기에 그동안의 세력권을 넓혔던 오스만 투르크와 지금의 터키입니다. 1923년부터 근대 터키가 출발했으니까 그 전까지 오스만 투르크로 불리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 그 프린트 자료에서는 그냥 터키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죠?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넓게 지배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남하하려고 하는 이 위에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는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유럽의 병자라고 불릴 정도로 쇠퇴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누구한테 힘을 빌렸냐면 바로 지중해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그 다음에 뒤에 뭐 프랑스도 나와요. 그죠? 영국,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발칸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남한 러시아를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막으려고 했던 게 1853년의 크림 전쟁이에요. 그죠? 시험 문제는 자, 그 전에 제가 일단 여기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지정학 이론을 근거로 해서 남하는 대륙 세력과 막고자 하는 해양 세력의 접점 지역이 오스만 투르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걸 노리고 패권 전쟁이 바로 크림 전쟁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전공 평가형 문제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죠? 예상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그 크림 전쟁 사태가 있었던 지 얼마 안 되는 해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도 예상은 좀 했어요. 아, 이쪽에 지정학 이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크림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리라고는 뭐 구체적으로 예상은 못했겠죠. 그죠? 어쨌건 대비는 할 수 있었던 문제가 그 해의 문제입니다. 오늘 12쪽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세계 외교사라고 하는 김영구 쌤의 교재를 참고로 계속 보시고 저와 같이는 그냥 제일 중요한 요점만 쭉쭉 정리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죠? 다음 시간부터는 동북아 역사 들어가니까 조금 깊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좀 독특한 시점에서 바라봤던 외교사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뭐 외울 것도 별로 없고 왜 크림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중에 국제정치학에서 지정학 이론을 공부할 때 크림 전쟁이 그 파열, 마찰이 일어나는 지역이구나. 자, 대륙과 해양의 마찰 지역이구나. 지금도 사실 심상치 않게 조금 위태로운 지역이 바로 발칸반도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쪽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자, 동방과 유럽 일단 프린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보십시다. 자, 동방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동방이라고 얘기하면 원래 용어대로 한다면 오리엔탈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해가 뜨는 지역 중근동 지역입니다.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이쪽 지역이에요. 그죠? 지중해 지역을 일단 기점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오리엔탈 지역입니다. 아예 파이스트. 자, 이 극동 지역은 아예 고려 대상도 되지 않고 이쪽 지역이 바로 일단 동방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 이쪽 지역. 자, 이쪽 지역에 자, 일단 오토만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 오스만 투르크를 얘기합니다. 자, 1453년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얘기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그 해야. 그 이후에 유럽 본토로 진출하였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밑으로 쭉 올라와서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쪽에 털을 잡은 게 15세기경이다. 그러면 종교도 다르고 비잔틴 제국은 아시겠지만
자, 그리스 정교로 무장되어 있는 일종의 기독교의 한 분파죠. 그죠? 그쪽 지역을 자, 이들이 공격하면서 결과적으로 종교가 딱 충돌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터키잖아요. 이 넘어가 발칸반도야. 발칸반도 일부 지역까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넓게 점령한 게 오스만 투르크인데 이쪽 지역이 종교가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죠. 막고자 하는 원래 세력이 비잔틴 제국이 그리스 정교죠. 들어온 세력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이슬람교죠.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리아나 등등의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도 영향을 받았어. 그죠? 그러니까 크로아티아는 지금 카톨릭이죠. 그 다음에 세르비아부터 시작해서 등등 그리스 정교야. 그죠? 정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스니아 지역은 이슬람교야. 그러니까 종교의 모자이크 지역이죠. 그죠?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종교 분파도 다양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종족에 따라서. 예전에 발칸사를 읽어보면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특히 폐쇄적이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다가 카톨릭으로 전향하는 게 그걸 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개종하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종교가 일종의 그 발칸의 그 시끄러운 분쟁의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됐을 정도로 우리 심각하게 일단 여기지만 초창기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봅니다. 16세기부터 오스만 투르크는 쇠퇴. 그러니까 뭐 이쪽 지역을 차지한 지 얼마 안 돼서 오스만 투르크는 다른 근대 국가들에 비해서 힘이 월등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를 두려워했던 유럽은 얘네들이 유럽 내에 들어올 거를 걱정을 이제 안 했어요. 그죠? 얘네들은 자기 지역 지키기도 일단 힘들었어요. 여기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히려 이 나라들이 발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과 거꾸로 역전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뒤집어진 역사를 보인다. 자, 그래서 이런 오스만 투르크가 주변의 유럽 강국들과 맺은 조약이 카를로비츠 조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외우셔도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쿠주쿠 카이나르지 조약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조약들은 오스만 투르크가 유럽 국가들과 맺은 일종의 평화 조약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우리가 관장, 너희 유럽은 이쪽, 그래서 서로 편가르기 조약을 얘기합니다. 이때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었죠. 자, 흑해 자유통항권과 해협의 통과.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터키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쪽이 해협이야. 소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 이쪽 지역이 블랙시, 바로 흑해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크림반도야.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일단 내전이 좀 잠잠하긴 하지만 러시아에 의해서 공격받아가지고 크림 쪽 지역과 이쪽에 도네츠크 뭐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쪽 소수 지역들이 러시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직은 내전이 계속 시끄러운 지역인데 여기에 흑해. 그러면 여기가 일단 누구의 땅이겠습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지만 예전에 러시아 땅이었거든? 그러니까 러시아가 함대를 만들 수 있는 바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북해 지역과 뭐 일부, 극동 지역 일부와 이런 지역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함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흑해 함대를. 얘네들이 이렇게 해협을 통해서 통과해서 지중해로 빠져가지고 수에즈로 나가거나 아니면, 자, 그 대표적인 그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갑자기 그 해협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해협으로 빠져나가거나 등등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러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일단 요충 지역이죠. 그죠?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다르다넬스 해협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해협이야. 그럼 이쪽 지역이 누가 일단 잡고 있다? 힘이 빠지면 오스만 투르크가 잡고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했는지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힘이 빠진 게 너무 좋은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자, 이쪽 지역은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자, 각 지역의 각축전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돼요. 그죠? 뭐 여러분 이 역사는 다 아시잖아. 그죠? 이집트 점령해서 쌍폴레옹 뭐 등등이 동원되고 로제스타 스톤 뭐 해가지고 그때 상형 문자들이 발견되고 그때 역사예요. 그죠? 자, 이집트를 점령하고 한때 시리아. 시리아는 지금 내전 지역이지만 여러분들 시리아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자, 시리아가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자, 여기가 레바논이면 여기가 시리아야. 그죠? 요르단 있고 뭐 정확한지도 아니지만 시리아 지역을 일단 광범위하게 예전에 아시리아 지역이라고 일단 고대 국가의 후신 아니겠습니까? 이쪽 지역이야. 그죠? 여기에 누가 관심을 이게 넓게 이게 이쪽에 있는 지역이 지금은 터키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넓게 다 이게 오스만 투르크 땅이야.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땅이라고 얘기해서 지금의 중앙 집권적 세력은 아니고요. 군주가 그러니까 술탄이라고 불리죠.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속주를 운영하면서 일종의 자기 측근들을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총독 체제로 운영되는, 그죠? 뭐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어쨌건 이쪽 지역이 유럽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시리아 지역에 눈독을 들이면서, 여기 왜 이집트를 한번 점령했고 이쪽 지역으로 일단 눈독을 들이고 있을 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위협감을 받았겠습니까? 하면 시리아를 운영하던 오스만 투르크가 당연히 위협감을 느꼈겠죠. 그죠? 등등입니다. 자, 오스만 투르크 즉 터키는 빈회의에서 이런 걸 평화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대표까지 파견했어요. 여기서 말한 빈회의는 나폴레옹 전쟁 끝난 이후에 나왔던 빈회의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그죠? 러시아가 이쪽을 강력하게 왜냐하면 그때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겼던 승자가 러시아가 주축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는 자기 발언권이 없을 때입니다. 열강의 태도는 러시아가 발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어요. 야, 이쪽은 너희 영역권 맞지? 오스만 투르크 그 너머에는 이쪽 지역은 러시아가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쪽 지역은 너희들이 일부 이익이 너희한테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발칸반도는 슬라브족이야. 그죠? 그러면 러시아와 사실 민족성으로는 동일한 민족입니다. 얘네들이 일단 이쪽에 대한 기득권이 있다는 걸 다른 유럽 열강들은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쪽 지역이 의외로 요충 지역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러시아 이외에 관심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면 오스트리아예요. 그죠? 오스트리아는 그 당시에 지금 오스트리아는 되게 조그만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인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낙후돼 있고 그리고 바다랑 면해 있지 않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돼가지고 사실 뭐 유럽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요새는 뭐 극우파에 의해서 총리가 당선되는 또 좀 나라 조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나라야. 근데 이 오스트리아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토가 가장 넓었던, 러시아를 제외한 가장 넓었던 나라예요. 그죠? 어디를 점령했겠습니까? 하면 여기가 오스트리아 위치인데, 오스트리아가 중부 유럽을 석권했어.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발칸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럼 발칸, 즉, 오스만 투르크 영역에 발을 뻗을 나라는 어느 나라야? 하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가장 대표적인 두 나라죠. 그죠? 자,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그 다음에 영향권을 가졌대요. 그죠? 여기저기 다 찝쩍거리죠. 프랑스는 왜 이쪽에 관심을 가졌나요? 하면은 카톨릭 국가라면 프랑스가 거의 으뜸이에요. 물론 이탈리아도 있지만 이탈리아는 통일국가 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누가 힘이 세냐면 카톨릭의 그 대변자는 바로 프랑스예요. 그죠? 프랑스가 이쪽에 꽤 카톨릭 국가들이 많으니까 이쪽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각국들이 다 발칸 쪽에 일부 관심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영국은 이런 각축전이 뭘 원하냐면 가능하면 유럽의 안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말 그대로 현상 유지 정책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국가들마다 하나하나 다시 재검토하셔야 돼요. 러시아 강한 영향권, 오스트리아 영토적인 어떤 힘, 그 다음에 프랑스 카톨릭이라는 종교적인 이유, 그 다음에 자 일단 영국은 이쪽 지역의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는 각각 동상이몽이야. 그죠? 유일하게 이쪽에 영향권 없는 나라는 프로이센밖에 없죠. 그죠? 프로이센은 별로 관심이 없어. 발칸반도 쪽에. 자, 아까 얘기했던 23년이 바로 근대 아타투르크, 그죠? 자, 케말 파샤에 의해서 새로운 지금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터키가 완성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오스만 투르크였죠. 23년에 근대 개혁에 의해서 일단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그리스가 뭐 독립국가로 당당히 존재하지만 한때는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였어요. 잘 보시면 발칸반도 끝이 바로 그리스야. 그러면 제일 가까운 지역이 거의 바다 건너 바로 일단 지금의 터키가 있어요. 지금도 터키와 그리스가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학살극이 벌어졌던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반란을 꾀했을 때 오스만 투르크가 이걸 일단 진압하다가 자, 일단 그리스의 일단 시민들을 상당히 많이 학살을 했어요. 그죠? 이게 되보복도 하고. 이게 둘이 사이가 옛날부터 원래 원한 관계가 되게 오래됐죠. 그죠? 그리스는 그리스 종교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자부심은 뭐냐면 우리는 유럽 문명의 본산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오스만 투르크는 또 나름대로 이슬람의 가장 힘이 센 나라 아니겠습니까? 둘의 마찰이 결국 하나는 지배받고 하나는 지배하겠지만 이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 보시면 그리스가 자 기필코 독립을 꾀하려고 합니다. 독립운동은 이쪽 지역에서 일어났대요. 그죠? 몰다비아 지역이 어디냐면 러시아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는 그죠? 그래서 카프카스 지역 사이에 있는 자 또 하나의 일단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독립운동이 시작이 돼서 이들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 열강들 즉 유럽 국가들이 30년의 런던 회의를 통해서 야 그리스 독립 인정한다. 오스만 투르크는 일단 눈 뜨고 자기 그리스를 잃어버릴 판입니다. 자 이때까지 10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했던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베로나 회의에서 그리스의 합법적인 지배자는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바로 합법적인 지배자다. 그리고 이걸 러시아로부터 받아내는 거. 아니 얘네들 왜 이러지? 같은 그리스 즉 유럽 문명권에 있는 나라가 독립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권이 거꾸로 오스만 투르크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는 그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지배하려고 했던 러시아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거지. 그죠? 그러면 오스만 투르크 야 힘이 약한 나라가 그리스를 지배하는 게 낫지 강한 러시아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발칸의 주인공이 되는 거 원하지 않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비록 힘이 없는 약한 국가라도 좋으니까 그리스와 발칸 적을 넓게 그냥 운영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영국이에요. 그죠? 못 먹는 감, 자기가 실적으로 지배하진 않지만 가급적 러시아가 힘이 세지는 거는 원하지 않은 거죠. 그죠? 영국의 특유의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는 중요한 거 아니고 뒤로 넘어가시면은 이쪽입니다. 영국과 러시아 의정서 보십시다. 베로나 회의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입니다. 베로나 회의를 마치고 본국으로 들어왔던 알렉산드르 1세가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의 짜르, 그죠? 짜르입니다. 황제입니다. 자, 나중에 암살까지 당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권력자였어요. 그죠? 그는 그리스 문제를 위해서 국제회의. 그리스는 안만 봐도 이게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할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근데 러시아가 그리스를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유럽 열강은 원하지 않겠죠. 그죠? 이때부터 쫙쫙 원한이 쌓이는 거야. 크림 전쟁이 1953년인데 벌써 20년대부터 러시아와 영국의 세력 대결, 즉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힘겨루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죠? 러시아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리스를 세 개 나라로 쪼개자. 공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공국이 뭐냐면 제국 바로 밑에 있는 황제가 운영하지 않는 나라를 공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국으로 쪼개자. 절대 권력을 얻게 만들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만들자. 여기서 말하는 발칸의 다른 나라가 어디냐면 불가리아, 뭐 세르비아 이런 나라의 다 공국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위에서 좀 한 등급 낮지. 그죠? 이런 나라의 지위로 일단 임하게 하자. 근데 그리스는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21년에 아까 얘기했던 런던 회의에서 그리스는 독립을 선포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투쟁을 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 얘네들이 원래 철학의 국가 아닙니까? 말 많지, 그죠? 그러면 뭐 하나로 통일되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내분도 일어나고 의견도 통일되지 않았어. 결국 그리스 자체적인 분열이 심각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터키한테 유리하겠죠. 그리스가 단일한 힘으로 독립투쟁하면 터키도 어쩔 수 없는데 오스만 투르크는 이 그리스가 4분 오열된 걸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이 진압을 명령했냐면 자기 밑에 있는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위는 오스만 투르크지만 여기 있는 그 총독이라고 불리는 알리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알리로 하여금 이걸 자 위임 통치하게 만든 거죠, 그죠? 그냥 권력 체제가 좀 희한합니다. 그러면 이집트는 독립국가요? 독립국가 아니고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지만 자치권을 부여받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알리라는 사람도 재밌는 사람이야. 알리는 순수한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요, 알바니아 사람이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슬람으로 원래 알바니아가 이슬람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여차여차 성장 과정 끝에 결국 거의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위치까지 올라가고. 근데 야심가야. 이 사람이 이집트를 독립시켜가지고 아예 오스만 투르크와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전까지는 명령을 따르는 의미에서 그리스의 반란을 진압하는 선봉 역할을 합니다. 영국과 러시아는 직접 이런 자 복잡한 와중에서 영국과 러시아는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서를 채택하면서 그리스는 터키의 종속국가 인정하자. 그죠? 이래야지 현상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치지역의 법적지위를 갖는다. 어느 정도 힘을 부여하자. 근데 터키, 즉 오스만 투르크는 이걸 찬성할 리 없겠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내 관할 지역인데 왜 너희들이 결정해? 라고 해서 반대하죠. 자, 결국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의 전쟁이 28년. 그러니까 얘네들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오스만 투르크는 자 터키로 변했잖아요. 지금 터키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에르도안이죠, 에르도안. 그죠? 푸틴이 또 러시아의 그죠? 거의 소황제급이죠. 그러니까 이 에르도안과 자 일단 푸틴이 둘 다 성향이 비슷해. 그죠? 독재 기질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옛날에 그 강한 스트롱맨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은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있어요. 워낙 미국의 힘이 세니까 이걸 막고자 얘네들이 전략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가 좋겠습니까? 지금도 안 좋아. 오스만 투르크랑 즉 터키와 러시아는 예전부터 굉장히 관계가 안 좋고 냉전 이후조차 안 좋은 이유가 뭐죠? 냉전 이후야. 왜 안 좋을까요? 이 나토의 전진 기적한 게 바로 터키야. 터키가 미사일 기지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이 운영하는 여기서 직선거리로 여기가 터키잖아요. 쭉 올라가면 바로 모스크바야. 이해되시죠? 그죠? 제일 근사한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는 미국이 터키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땅이야.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땅을 고르라면 중동 지역 이외에는 터키예요. 그죠? 이 터키 지역이 근데 에르도안이 일단 그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트럼프랑 또 에르도안이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21세기에는 스트롱맨의 시대예요. 다 강한 애들이 일단 권력을 잡고 있는데 터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새 삐걱거리는 거지. 전통적으로 자 일단 러시아와 터키는 사이가 안 좋았다. 이때도 뭐 좋을 리가 없죠. 전쟁이 일단 벌어집니다. 터키가 그리스 땅을 자치권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중재안을 거부하니까 결국 런던 조약을 자 영국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 독립을 승인하는 일련의 조약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수락하지 않으면 그리스의 이거 영사 파견한다는 의미가 뭐죠? 영사 파견해. 그죠? 일종의 국가 승인이야. 독립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그죠? 이거는 그리스를 터키의 관할권에서 벗겨나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당연히 터키가 발끈하겠죠. 그죠? 이런 분위기에서 나바리노만 사건이라고 얘기해서 엄청난 학살극이 또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나라가 서로 상대를 보복하는 학살극이 벌어지는데 월등하게 피해를 본 게 그리스인들이야. 당연히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죠? 이러면서 그리스인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당합니다. 러시아는 이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터키에 전쟁을 선포해요. 그죠? 프랑스는 런던 조약에 의거해서 원정군을 파견합니다. 자, 러시아 터키 사이엔 평화조약이 체결되자 그리스 문제는 30년 런던 의정서를 채택하면서 끝나. 아니 근데 전쟁이 사이에 어디 있어요? 그 사이에 살짝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은 오래가거나 깊이 있게 가진 않아요. 그죠? 전쟁을 일단 발발한 다음에 삽시간에 일단 점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길게 전쟁을 끌고 나가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러면서 그리스가 자연스럽게 독립국가로 발전합니다. 30년에 그래서 완벽하게 독립국가가 돼요. 이게 뭘 얘기하죠? 오스만 투르크의 패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동방의 위기 봅시다. 32년입니다. 그리스 독립한 이후에 그 2년 후의 얘기죠. 자, 이 연장으로 동방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터키가 이집트에 지원을 요청했다. 아까 얘기했죠? 누가 권력자다? 알리라고 얘기했죠. 알리가 바로 자 이집트의 실권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의 그 여러 가지 일단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모레아 지역을 다오라고 얘기하는데 모레아는 그리스 땅이야. 이건 누가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알리는 제일 프랑스도 관심을 가졌던 시리아 지역을 거꾸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터키와 일단 1년 내 대결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자기가 모셨던 일단 오스만 투르크와 자 이집트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과정까지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동방 문제는 계속 시끄럽게 계속 터집니다. 그리스 독립 이후에 즉 30년 독립했죠. 영국과 러시아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얘네는 힘이 약하지만 넓게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해요. 그죠? 프랑스도 자 일단 같은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밑에 있는 권력자인 알리의 이집트와 대결을 처음에 그냥 자 유야무야 시킨 건 터키한테는 너무너무 다행한 일이겠죠. 그죠? 결국 이런 상태로 끝나게 되는 게 자 1차 위기입니다. 근데 이때 러시아가 문제를 잘 해결해 줬잖아요. 그죠? 누구와 누구를? 이집트와 자 일단 오스만 투르크 간의 분쟁을 러시아가 거꾸로 딱 들어가서 분쟁을 해결해 준 대가가 되게 참혹해. 그냥 물러날 애들이 아니죠. 러시아는 한번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뭔가의 대가를 요구할 거예요. 그죠? 그 대가에 있는 일단 조약이 여기 운키아르 스켈레시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맹 조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의 족쇄를 채우냐 하면 오스만 투르크의 족쇄를 채우는 조약이에요. 그죠? 이걸 체결합니다. 러시아는 또, 자, 발칸반도의 또 다른 야심 국가인 바로 오스트리아의
오스트리아와 메넨그레츠 합의를 자, 토대로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동방에 문제 터졌어. 바로 내려와. 자, 그래서 막 홍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끼어들으면서 모든 조약을 다 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뭘 잡기 위해서? 발칸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힘겨루. 누구를 의식하겠습니까? 영국이죠? 영국이야. 지중해 지역에 가장 민감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중해 지역과 발칸 지역에 거의 영향권의 90에 신경을 쓰는 나라가 러시아라면 영국은 이 지역에 살 건 별로 없어. 사실 이 지역 놓쳐도 상관없어요. 그럼 30밖에 없다고 칩시다. 수치적으로 하기에는 90대 30이니까 영국은 밑줄의 본전인 게임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상 유지가 좋아. 러시아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중해를 장악하는 건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한 지역인 수에즈 지역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쪽이 위험하면 어디로 뚫리겠습니까? 수에즈 지역이 이렇게 뚫리면 서남아시아 이쪽 지역이 위태로운 거야. 바로 지금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때의 페르시아,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 다 누구의 영향권이겠습니까? 영국이잖아요. 그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조금 넘어 어디죠? 제일 중요한 인도권이요. 인도 항로도 위험해.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서남아 쪽으로 진출하는 것 자체를 영국은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지중해 권역의 이익이 작지만 러시아가 힘세진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죠. 그죠? 이게 당시에 일단 영국의 태도였습니다. 자, 러시아의 진출에 관망하는 정책을 일부 외상이 취했고 러시아도 그들이 유리한 입장을 영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게 그 당시 1차 위기의 그때 상황입니다. 근데 곧바로 2차 위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술탄이죠. 무하마드 2세가 힘을 좀 길렀나 봐요. 군사력을 러시아나 독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사력을 좀 팽창했습니다. 좀 자신감이 붙었나 봐. 근데 군사력은 몇 년 동안 힘을 담는다고 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근본적인 게 좀 일단 필요한데, 근본적인 개혁 없이 표면적으로 그냥 군사력을 형식적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착각한 거죠. 오인한 겁니다. 결국, 이집트의 관할에 시리아를 공격했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2차 동방 위기죠. 그런데 이집트의 아브라함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무시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알리의 권력에 의해서 이집트는 훈련을 잘 받은 군대야.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힘을 키웠던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에 대결할 수 없겠죠. 결국 무참하게 집니다. 자, 이게 또 한 번 일단 동방 지역이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그죠? 열강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와 자,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의 대결일 뿐이니까 다른 열강들이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이 대처하자라고 얘기해서 5나라야. 정확하게 유럽의 5대 강국입니다. 5나라가 동방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동의 없이는 다른 결정 절대로 하지 말자. 근데 이건 카르텔이죠. 이게 오래 갈 리가 있나? 카르텔은 분명히 깨지게 마련이야. 그죠? 역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기 시작해. 야, 시리아를 만약에 자,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이 무주공산 지역 아니냐? 다시 시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알리가 원하는 지역 아닙니까? 이집트가.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는 이 지역을 뺏기면 가장 주권이 일단 흔들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사활적 지역이야. 그럼 이 지역을 누구한테 줄래? 프랑스는 이집트에 주자. 당연하지. 얘네들도 낌새가 딱 보이죠. 그죠? 왜 그 낌새가 보이죠? 과거에 자 이집트의 영향권을 발휘했으니까 이집트에 넘어가면서 시리아가 넘어가면서 프랑스는 간접적으로 이쪽에 영향권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걸 노린 거죠. 그죠? 근데 영국은 이걸 알기 때문에 야 원래 주인은 오스만 투르크에 돌려줘야 돼 라고 서로 입장이 일단 차이를 분명히 둡니다. 프랑스는 알제리 점령 이후에 알제리가 어디 있어요? 북아프리카 이쪽에 있어요. 이게 알제리죠. 튀니지, 그다음 모로코도 이쪽 끝에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으로 갈수록 여기가 리비아, 이집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일단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일단 권력이 쫙 형성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된다?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거야. 그죠? 거의 니은자 벨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누가 봐도 지중해를 포위하고 있는 격이니까 당연히 영국은 민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넘겨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프랑스는 지중해로의 이익을 일단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영국은 이런 걸 미리 보니까 프랑스가 알제리, 나일, 시리아로 이어지는 패권을 그만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영국이 바쁜 거죠. 그죠? 한쪽은 발칸반도 쪽에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은 프랑스가 패권을 다 장악하는 걸 막으려고 하죠. 영국이 원래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으로 누가 참석 안 했죠?
메이가 참석 안 했어. 영국 총리가. 그죠? 따로 일단 런던에서 그 기념식을 치렀어요. 그죠? 독특한 나라죠. 그죠? 영국이 그래. 그죠? 원래 유럽 대륙이 이런 유럽 대륙일 뿐이야. 다만 유럽이 변동했을 때는 영국이 그때는 홍반자 역할을 하는 거야. 나서가지고 어떻게 터치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의 모습도 이게 연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프랑스의 런던 조약 이후에 알리에게 최후 통주 보내고 등등인데 조약이 일단 공개되자마자 자, 이거에 대한 소란이 또 프랑스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티에르 즉 쉽게 말하면 이쪽에 영국이 프랑스를 왕따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프랑스는 악몽에 시달린 거야. 야, 이거 옛날에 나폴레옹 시대 때 나폴레옹을 자 등지고 네 나라가 힘을 합친 거에 대해서 좀 공포심이 이런 거죠. 그죠? 피난한 거죠. 그래서 알리는 프랑스의 지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 나라가 일단 시리아를 터키에 돌려주라는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영국은 압박을 계속해요. 그죠? 근데 프랑스가 이 정작 도와주지 못해. 그럼 알리는 닭조똥 강아지 된 거죠. 그죠? 어떻게 된다? 시리아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2차 동방위기는 누구 힘들어 갔습니까? 영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그 전략이 성공적으로 맞춰진 거죠. 그죠? 자, 유럽 전체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그럼 일단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는 일단은 자, 감춰지게 되고 유럽 전체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감독할 수 있는 힘이 됐다. 그럼 이게 제일 속된 말로 가장 얼굴이 무한한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오스만 투르크죠. 자기 지역의 관할 지역을 실질적으로 그냥 지배만 했지만 지배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열강들이 자기 입맛에 막 그렇게 모자이크한 거야. 야, 이쪽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한테 주자. 이게 주는 거야? 기다리자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먹을 때까지 좀 얘네들이 보관하자 뭐 이런 얘기야. 키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한심한 거지.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선. 드디어 크림 전쟁에 들어갑시다. 이걸 지정적인 이론으로 접근해서 답안을 구성했던 친구들은 그 하에 일단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사적으로 분석한 친구들은 점수가 좋을 리가 없죠. 이건 정치학 이론이야. 이해되시죠? 그죠? 크림 전쟁을 그냥 단순하게 외교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정치론, 지정학 이론으로 접근해야지 조금 더 올바른 답안이 되죠. 크림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죠?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지 관할. 여기 어디가 성지인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크림 지역, 아니, 크림이 아니라 발칸반도 지역과 이쪽 지역이 비잔티움과 가깝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성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카톨릭도 꽤 많고, 크로아티아가 넓게 보면 이렇게 발칸반도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새 TV 보면은 크로아티아 엄청나게 광고하대. 그죠? 플레체비트, 그죠? 뭐 등등, 드브르브니크. 이쪽에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 게 크로아티아인데, 이쪽 지역에 카톨릭 신자들이 꽤 많이 살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카톨릭 수호국가는 프랑스밖에 없어. 프랑스는 이걸 핑계댄 거야. 그죠?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가 지배할 때야. 권력자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할권이야! 라고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슬라브족이 러시아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 없어. 이런 형국이야.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와 러시아가 이 발칸 지역에 기득권을 놓고 조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거지. 그리스 종교의 후경 국가는 러시아, 카톨릭의 후경 국가는 프랑스, 발칸은 신자 수가 비록 그리스 종교가 많긴 하지만 카톨릭 신자도 꽤 많아요. 근데 이쪽 지역은 누가 관장하는 지역이죠? 오스만 투르크죠. 복잡해. 다시 프랑스는 카톨릭 신자들의 후경 국가야. 그리스 정교는 러시아가 후경 국가야. 근데 누가 느슨하게 지배했습니까 하면 오스만 투르크야. 그죠? 근데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교를 강조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은 다 이슬람교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슬람은 의외로 자기 점령한 지역에 만약에 개종하면 그 혜택은 줄지언정 박해하진 않았던 종교예요. 그죠? 똑같이 이쪽 쪽도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다른 종교, 즉 이슬람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조직망을 밀레트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세금도 걷고 종교 지도자가 이쪽을 관장하는데 이쪽 지역이 일종의 뭐라고 얘기하죠? 코리아타운. 미국의 코리아타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분명히 관할 지역인데 한국인들의 집중 거주 지역 그리고 누구한테 명령을 받냐면 술탄의 명령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실종인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의 명령을 받는 거죠. 이게 밀레트 지역입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밀레트 지역이 꽤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신도수가 1300만이 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 아니면 자 그리스 정교 신자겠죠. 그죠? 그러면 이 종교적인 권한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술탄은 방치한 거야. 야, 세금만 제대로 내. 너희들이 알아서 자치권을 운영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이 해. 이건 누가 힘이 세지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종교 지도자가 힘이 세지겠죠. 그죠? 술탄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놓고 프랑스가 자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리스 정교에 사실상 부여된 성지 관할권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무슨 말씀이죠? 프랑스는 이쪽 지역에 러시아가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걸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핑계를 댔습니까? 밀레트라고 하는 종교적인 걸 핑계를 댄 거죠. 그죠? 뭐 등등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도 프랑스를 지원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쪽 발칸 지역이 위태로운 지역인데 러시아가 자꾸 힘을 발휘하는 걸 프랑스가 대신 막아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특해. 그죠? 자, 이와 같은 술탄의 결정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다? 프랑스를 받아들이는 자, 술탄의 결정은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그죠? 프랑스가 힘을 밀고 들어오면서 밀레트를 직접 관장하고 종교적인 관할권을 얘네들이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술탄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러시아는 자기 지역권을 자, 라틴족, 즉 프랑스 민족한테 뺏길 판이야.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리스 정교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쪽 지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전운이 쭉 감돕니다. 전쟁이 바로 53년에 터졌으니까 그 초반기까지 멘시코프라고 하는 황제 측근 인물을 파견하는 등 이쪽 지역을 어떻게든지 러시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에 대항해서 프랑스는 해군 파견하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요참에 동부 유럽에 있는 몰다비아랑 왈라키아 둘 다 일단 대표적인 다뉴브 강변에 있는 공국들이에요. 이쪽 지역을 점령해버렸어요. 그죠? 자, 결과적으로는 자, 일단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프랑스, 영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러시아 전쟁 선포에서 크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크림이 어디에요? 아까 얘기했던 흑해 지역에 있는 반도 지역이죠. 이걸 통해가지고 전쟁이 발발합니다.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야 할 때 책임 여파를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분석합니다. 야, 이거 러시아한테 있는 거야. 이게 전통적인 견해야. 이게 바로 지정학 이론이야. 야, 대륙이 자, 해양 기지를 일단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다 보니까 누가 있다? 오스만 투르크 있는데 이거 되게 허약한 나라야. 밀고 내려가려 했더니 자기 힘을 자, 일단 막으려고 하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걸 같은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이슬람 세력에 붙어가지고 막고자 한 전쟁이어서 그럼 누가 일으켰다? 러시아. 이게 대표적인 견해죠. 그죠? 자, 근데 영국한테 있어. 반대죠? 역시 지정학 이론이야. 러시아가 남하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명약관한 일이야. 근데 이걸 막으려고 한 영국이 무리하게 오스만 투르크를 끌어당겨가지고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 이후에 사가들의 의견은 이렇게 두 개의 의견으로 꽤 나눠지기도 합니다. 근데 나폴레옹한테 책임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 그럼 뭘 일단 나폴레옹 3세가 뭐 원인이 뭐였죠? 밀레트 운영. 이러면서 종교적으로 괜히 얘네 분란을 일으킨 거야. 성지 관할권 문제 가지고 프랑스가 먼저 오스만 투르크한테 요구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이입해야 돼. 오스만 투르크 입장이야. 우리는 종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믿어줄 수 있는 나라도 없고 우리는 언제 일단 몰락할지도 모르고 되게 위태로운데 나라는 크고 관리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힘도 없고 되게 위태롭죠. 근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설마 기독교 국가들이겠어? 이렇게 반신반의하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네? 정말 공포스럽겠죠. 러시아의 힘은 이미 다 증명이 됐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자 다른 기독교 국가들이 자기를 도와줄 판이야.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도움을 요구할 때 도움을 요구할 때 당연히 권유를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일단 그 기초를 제공한 게 누구다? 프랑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러시아 내려오려는 세력, 거기서 전쟁이 있다. 막으려는 영국의 그 전쟁 원인이 있다. 처음에 단초를 제공했던 프랑스한테 있다. 뭐 등등으로 원인은 여러 가지로 규명이 되겠죠. 그죠? 뭐 이거는 전쟁 사가들의 다양함. 그럼 여러분들이 외교원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입장으로 풀어야 되느냐? 지정학 이론이면 특정한 국가 아니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이다라고 본다면 이건 당연히 국가 책임보다는 지정학 이론으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발적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쪽으로 넘어가셨죠? 자, 러시아에 대한 예방전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쓰셔도 돼요. 예방전쟁은 뭐죠? 세계대전까지 큰 전쟁이 있기 전에 사소한 전쟁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예방전쟁이에요. 그죠? 예방전쟁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고요. 오히려 전쟁을 혐오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더 큰 전쟁으로 더 큰 피해가 있을까봐
사전에 전쟁을 차단하려고 하는 게 예방전쟁이다. 서유럽의 세력이 갖고 있던 러시아 공포심은 그 이전에 바로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이고 전통적인 공포가 특히 2월 혁명 이후로 현실적인 위험으로 도달했다. 2월 혁명은 아시겠지만 48년의 혁명입니다. 유럽을 한번 흔들어 놨죠. 그죠? 이러한 점에서 크림 전쟁은 대러시아 봉쇄 정책의 소산이고 초기 단계의 냉전이다. 오, 냉전까지 일단 넓게 봤어요. 대단하죠. 그죠? 45년 이후에 냉전이 결국 쭉 올라가 보면 이때부터 일단 시작이 됐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냉전은 뭐예요? 콜드워.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 아니란 얘기야. 원래 지정 이론대로 하면 대륙으로 내려온 애들과 해양에서 막으려고 하는 세력의 충돌이 오래 지속된 게 바로 냉전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럼 대륙 세력의 대표 중에 누구예요? 하면은 소련과 중국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다음에 이걸 막으려고 하는 해양 세력은 누구예요? 하면은 미국이 해양 세력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냉전이 그 이후로 이어진 거지. 그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건 전쟁으로 가는 외교. 자, 몇 개 챕터만 하고 쉬었다 하십시다. 짜르와 세이모어의 회견이라고 뭐 이런 부수적인 건데 터키가 52년이니까 전쟁 나기 1년 전입니다.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얘기한 밀레트를 비롯한 종교 관할 걸 프랑스가 요구했는데 터키는 옳다구나 받아들였죠. 니콜라이 1세는 자 러시아의 짜르입니다. 황제인데 러시아 남부지방에 주둔했던 병력을 다 동원했어. 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흑해군의 비상경계를 자 일단 명령을 합니다. 자, 짜르는, 자, 이럴 때 특사 파견이 성공을 거두려면 영구협력. 그러니까 전쟁을 끝까지 치르는 건 러시아도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사 파견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도와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 대사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일단 주재하고 있던 세이모어와 몇 차례 일단 회담을 거쳐요. 그죠? 자, 그래서 충고를 듣습니다. 짜르는, 즉, 니콜라이 1세는 러시아가 영토 야망이 전혀 없어. 영국, 우리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좀 도와준다면 전쟁, 이 프랑스가 도발했던 일단 이걸 전쟁까지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날 믿어줘. 라고 요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오스만 트루크 제국을 나중에 쪼개먹자. 네가 원하는 땅 먹고 난 내가 원하는 땅. 그게 무슨 얘기지? 야망이 없는 건가? 더 의심스럽죠. 이 자식 뭐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세이머가 본국한테 다 얘기해. 짜르가 좀 이상해요. 전쟁 날 것 같아요. 이딴 식으로죠. 얘네 야망이 없는 척 하면서 두 얼굴을 가졌어요. 이런 식으로죠. 러시아는 이걸, 아까 영국이 이걸 받아들여. 이 보고를 믿고 반 러시아 정책을 취합니다. 이해되시죠? 전쟁이 일어날 때 당연히 개입할 수 있게. 그럼 이게 오히려 짜르가 잘못 유도한 거죠. 그죠? 멘시코프의 파견입니다. 러시아는 영국 정부와 전혀 타협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진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다. 영국을 상대로 해서 얘가 중재 역할 해가지고 타협해가지고 끝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니까 오스만 트루크와 직접 교섭 들어가자. 그러면 러시아 측근이 아까 얘기했지만 멘시코프를 파견하자. 근데 얘가 또 좀 또라이야. 그죠? 너무 권위적이야. 전혀 타협할 생각도 안 하고 담당자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술탄 뭐 명령만 기다린 거야. 언제 접견하려고. 근데 먼저 실무자끼리 만나야 되는데 멘시코프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죠? 권위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협상에 일단 응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멘시코프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멘시코프 훈령의 문제점. 훈령이 단지 자, 기득권을 확인하는 게 끝인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용이 러시아와 페이지 6쪽입니다. 터키의 기존 조약들에 과연 규정되어 있는가?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이 1세는 오스만 트루크 제국의 모든 그리스 정교와 교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약상의 권리를 러시아가 보유한다. 뭘 얘기하는 거죠? 야, 프랑스한테 약속했던 거 있지? 다 발 빼고 나한테 다 줘. 뭐 이런 요구야. 그죠? 아까 얘기했던 밀레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득권들. 그죠? 프랑스에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오스만 트루크는. 근데 그거 다 물리치고 나한테 다시 줄래? 뭐 이런 거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쉽게 말하면 출구가 없는 타협의 요구가 결국 오스만 트루크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스트래퍼드와 멘시코프 보십시다. 자, 일단 멘시코프는 파견됐잖아요. 그죠? 아까 황제 명령으로 콘스탄티노플, 오스만 트루크의 수도에 파견됐지 않습니까? 근데 에펜디가 그때 당시에 오스만 트루크의 외상인데 방문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스트래퍼드의 목적은 그가 받은 훈령에 따르면 터키 정부. 자, 일단 터키 정부의 자중을 권고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라.
스트래퍼드는 아까 얘기했던 자 영국이 파견한 특사니까 이게 오스만 투르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전쟁의 기운이 감도니까 여기저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도 막 들어오면서 러시아 또는 오스만 투르크의 각각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할 때입니다. 자, 근데 멘시코프 하는 행동을 보실까? 러시아의 요구사항이 뭐죠?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 줘! 라고 여기있어. 근데 주지 않으면 나 갈 거야. 간다는 얘기는 방 뺀다는 얘기야. 방 뺀다는 얘기는 흑해에 일단 무장되어 있던 해군을 내려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최후 통첩이죠? 이걸 일단 발표합니다. 그죠? 자, 근데 러시아는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러시아 이런 요구를. 자, 오스만 투르크가 왜 거부했죠? 무서운 러시아가 군대력을 동원해서 싹쓸이 하겠다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얘네들이 일단 막아주겠지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 이런 최후의 제안도 다 일단 오스만 투르크는 영국이 사주해가지고 거부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멘시코프는 아무 소득 없이 자, 일단 콘스탄티노플을 떠나게 됩니다. 최후 통첩합니다. 자, 그 당시의 최후 통첩은 선전포고예요. 이 통첩에는 멘시코프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러시아군은 국경을 넘겠다. 아니, 옛날에 이렇게 평화롭게 먼저 선전포고 했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했어요. 그걸 어기면 국제법 위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선전포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러시아에 일단 쉽게 말하면 오스만 투르크에 통과한 게 최후 통첩이고 그 이후에 자, 일단 이 통고에 대한 해답을 기다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러시아군은 국경을 넘어버려. 아까 얘기했던 다뉴, 왈라키아 뭐 등등이 있었죠? 걔네들 다 점령합니다. 7월 초의 일이에요. 그죠? 영국도 전쟁하겠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전쟁하자. 이런 분위기로 쓸려가요. 그죠? 영국과 프랑스는 자, 지중해 권역에 해군을 쭉 파견해요. 전운이 감동이 아니라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나라가 문제야. 나폴레옹 3세의 동방 진출로 인해서 프랑스는 영국과 공동의 보조. 그동안 앙숙이었지만 이거는 러시아에 맞서기 때문에 같이 힘을 뭉칠 수밖에 없어요. 오스트리아가 문제야. 얘네가 일단 눈치 보기의 대가야.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고민 많이 하죠.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쟁이 쉽사리 끼어들면 아까 얘기했던 발칸반도가 위태롭게 되고 발칸반도는 오스트리아의 중요한 기득권 지역이야. 그죠? 아까 얘기했던 보스니아 지역은 오스트리아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야. 이쪽에 만약에 화약이 딱 터지면 이게 전달돼서 중부 유럽을 다 화염에 쌓이게 만들어. 이거는 오스트리아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전쟁은 얘네들이 제일 싫어한 거야. 근데 얘네들 요구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현상 유지를 통해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 게 당면 목표였다. 얘네들의 목표는 이게 다예요. 그죠? 오스트리아는 동방 문제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어느 입장에도 쓰기 힘든 거야. 오스만 투르크의 힘을 기울일지 러시아의 힘을 기울일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눈치를 쭉 보면서 아까 얘기했죠. 눈치 본 이유가 뭐야? 발칸반도 지역이죠. 그죠? 이게 전쟁으로 계속 발전하는 건 오스트리아가 제일 원하지 않는 거죠. 그죠? 고민한 끝에 오스트리아는 누굴 선택한다? 제일 늦게 줄을 서요. 자, 일단 영국, 프랑스 편. 이따위 때문에 나중엔 도움을 못 받아요. 그죠?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자, 어쨌건 오스트리아는 나중에 프랑스 편에 든다. 이제 프로이센 문제만 남았죠. 프로이센은 어디 입장일까? 근데 우리는 동맹이 오스트리아니까 난 오스트리아 의견에 따를래. 근데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 그럼 일단 여러분들 편장이 한번 해봅시다. 러시아가 내려왔어. 오스만 투르크 이거에 일단 대항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오스만 투르크에 누가 힘을 기울인다? 영국, 프랑스가 기울여요. 나중에 오스트리아도 이쪽에 들어가요. 프로이센 중립을 취해요. 되셨죠? 그죠? 이렇게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죠? 러시아가 혼자 이 많은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게 크림 전쟁이에요. 그죠? 자, 오래 못 가죠. 자, 오스만 투르크, 즉 터키의 최후 통첩 보십시다. 거의 7월까지 가서야 최후 통첩이 전달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을 썩 달가워하지 않은 게 러시아였어요. 그죠? 가급적 전쟁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폴레옹 3세한테, 전쟁에 끼어든 애한테 직접적으로 중재를 일단 요구를 하기도 해요. 그죠? 등등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7쪽의 빈각서, 터키의 전쟁 선언까지 하고 쉬었다 하십시다. 니콜라이 1세의 중재 오소에 러시아 자릅니다. 나폴레옹 3세, 프랑스의 황제입니다. 6월 하순에야 반항을 보였다. 중재 초안이 그때 만들어졌다. 이 내용이 보다 빈각서라고 얘기한다. 그는 중재 초안을 자, 영국과 오스트리아에 발송했고, 그죠? 나폴레옹 3세는 러시아의 동의도 받았다. 좀 애매모호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 니콜라이 1세의 중재 호소를 대부분 다 받아들여가지고 러시아의 꽤 우호적인 문장으로 돼 있더라.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는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 각서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그죠? 그런데 러시아가 무리한 요구를 해요. 야, 오스만 투르크도 이거 받아들여야 돼. 라고 요구하는데 오스만 투르크는 전혀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 뒤에 후견 국가들이 있잖아. 영국, 프랑스. 그죠? 내가 왜 이 불리한 조약을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지? 오스만 투르크는 거부하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리스 정부의 특권과 등등의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종교적인 여러 조건들을 자, 오스만 투르크는 내가 왜 너한테 그걸 줘야 되지? 라고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빈 각서는 무의로 돌아가고 전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영국은 결국 올미츠 제의, 그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올미츠 제의는 아까 기억나시죠? 미넨 올미츠 제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평화조약인데 이건 다 기만이다. 러시아 전쟁 좋아하는 놈들이다. 이제 이참에 우리가 한번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해군에 명령을 내려서 그쪽이 진입을 명령했고요. 결국 전쟁은 일어납니다. 이게 되시죠? 그죠? 오케이. 쉬었다 가십시다.